한국을 왜 이토록 두려워하는 걸까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2026년 밀라노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이탈리아 현지에서 내년 대회를 위해 취재차 중국 하얼빈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해외 취재진들은 중국의 불공정 판정과 문화 왜곡, 중국의 텃세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불합리한 환경 속에서도 한국은 단 3일차 대회에서 금메달 11개를 쓸어 담으며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14억 인구의 거대 중국이 고작 5천만의 작은 나라를 이토록 두려워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하얼빈 현지에서 벌어졌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39살이고 밀라노에서 태어나고 자란 바르베리니 루카입니다. 현재 밀라노의 한 지역 언론사에서 스포츠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스케이트와 스키 같은 겨울 스포츠를 좋아했던 저는 자연스레 동계 종목 관련 기사를 쓰는 일을 주로 맡게 되었죠. 특히 요즘은 2026년 밀라노에서 열릴 동계올림픽 취재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제가 겨울 스포츠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아마도 밀라노라는 도시의 영향이 컸을 거예요. 알프스 산맥이 가까이 있어서 주말마다 가족들과 스키장에 가곤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과 아이스하키 경기를 보러 다니는 게 일상이었죠. 빙판 위에서 펼쳐지는 선수들의 치열한 경쟁을 보며 저는 늘 설렜어요. 그때부터 이미 제 꿈은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한 것도 그래서였어요. 겨울 스포츠를 더 가까이서 접하고 그 감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거든요. 학창 시절에는 교내 신문사에서 스포츠 기사를 쓰며 실력을 쌓았고 방학 때마다 작은 스키 대회나 아이스하키 경기장을 찾아다녔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경험들이 제게 큰 자산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운이 좋게도 졸업 직후 밀라노의 지역 언론사에 입사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소규모 대회나 아마추어 경기를 맡았지만 점차 더 큰 대회들을 취재할 기회를 얻었죠. 특히 동계 스포츠 관련 기사는 제가 가장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분야였어요. 선수들의 기술적인 면모부터 경기의 전략적 측면까지 세세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으려 항상 노력했거든요. 그러던 중 얼마 전 2025년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을 취재할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의 주요 동계 스포츠 강국들이 펼치는 경기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행운이었죠. 특히 쇼트트랙이나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종목에서 세계 최강인 한국과 중국의 경쟁을 직접 취재할 수 있다는 점이 기대됐어요. 물론 걱정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얼빈의 호카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고 언어도 걸림돌이 될 것 같았죠. 부모님도 제가 먼 이국 땅에서 고생할까봐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번 취재가 제 커리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아시아의 동계 스포츠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건 분명 큰 자산이 될 테니까요. 중국으로 떠나기 전 편집장님은 저에게 여러 자료들을 건네주셨어요. 경기 일정표부터 각 종목별 주요 선수들의 프로필, 그리고 최근 아시아 동계 스포츠계 이슈들까지.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었던 건 한국과 중국 사이의 문화적 갈등에 관한 내용이었죠. 비행기에서 그 자료들을 꼼꼼히 읽어보며 이번 취재가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선 더 깊은 이야기를 담게 될 거란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치르는 가장 규모 큰 동계 스포츠 행사 현장을 직접 확인한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니까요. 비행시간은 꽤 길었습니다. 중국의 호카는 매서운 걸로 유명해서 도착하면 일단 장갑부터 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얼빈 타이핑 공항에 내렸을 때 첫 느낌은 정말 춥다였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고 코끝이 시릴 정도로 차가웠죠. 공항 청사 밖으로 나오자 대회 자원봉사자들이 각국 기자와 선수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었어요.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마련한 기자 숙소로 이동하는 동안 버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중국 시내는 건물들 사이로 눈이 쌓여 있었고 거리마다 스키나 스케이트 장비를 들고 이동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회 조직위원회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중국에서 대회가 치러질 때마다 항상 문제가 터지고 불공정이라는 단어가 붙었는데 오늘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단순히 경기 운영의 문제만이 아니었죠. 과거 중국에서 열린 국제대회마다 주최 측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자국의 것으로 소개하거나 왜곡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태가 스포츠 대회마다 계속되다 보니 한국 측에서는 이를 문화공정이라 부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죠. 편집장이 건네준 자료에서 봤던 문화공정이란 바로 이런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문화 왜곡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 문제가 유럽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제가 만난 다른 유럽 취재진들도 이 사실을 처음 듣고는 큰 관심을 보였죠. 곧 열릴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현지 취재진들이 그동안 중국 개최 대회들에서 벌어진 문화 왜곡 사례들을 정리한 자료를 건네주었습니다. 자료들을 훑어보니 이런 문제가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표기나 공연상의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건 한 민족의 정체성과 직결된 예민한 사안이었어요. 앞으로 열릴 개막식과 주요 행사들에서 이런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2025년 하얼빈 동계 아시아 시작을 알리는 현장으로 찾아갔습니다. 개막식이 열리는 빙상 경기장 인근은 이른 아침부터 인파로 북적였어요. 취재진과 관람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저는 국제기자석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돌고 있는 한 영화가 있는데 이게 기자들 사이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라고 했습니다. 아니, 대회장에서 스포츠가 아닌 웬 영화가 관심사란 거지? 중국에서 제작한 쇼트트랙 영화 나라라, 빙판 위의 빛에 관한 것이었어요. 베이징시 광천총국의 지원으로 제작된 이 영화가 큰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였죠. 영화의 내용을 전해 들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영화는 중국 쇼트트랙의 발전 과정을 다루고 있었는데 스토리 전개 과정에서 한국 선수들을 일관되게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었고 특히 반치광이라는 오명을 씌우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제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더군요. 영화는 한국 선수들이 경기 중 고의적으로 반칙을 저지르거나 중국 선수들의 진로를 방해하는 장면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는 역사적 사실과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스포츠 정신에도 위배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또한 중국 정부 기관의 개입도 문제죠. 베이징시 광전총국이라는 정부 기관이 직접 제작을 지원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창작물이 아닌 정치적 의도가 담긴 프로파간다적 성격을 띈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어요. 영화의 모든 내용은 한국을 꼭 주된 적대 세력으로 설정하면서 스포츠를 통한 국제 친선이라는 기본 가치에 반해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실제로 국제 스포츠계의 반응도 매우 비판적이더군요. 여러 국가의 스포츠 전문가들은 이러한 영화 제작이 국제 스포츠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고 특히 국제빙상경기연맹 ISU 관계자들은 이러한 접근이 쇼트트랙 종목의 발전과 국제협력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며 우려했죠. 한국은 쇼트트랙에서 오랜 기간 동안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왔으며 이는 선수들의 노력과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의 결과인데 중국이 만든 이 영화는 이러한 성과를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영화다 보니 이번 아시아 올림픽의 기자들 사이에서 입에 오르내리며 화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 대회가 막상 치러지고 나서 저는 그걸 실감할 수가 있었어요. 중국 내 언론의 보도 태도도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중국 선수가 메달을 따면 대대적으로 언론과 TV에 보도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한국 선수나 팀을 간접적으로 폄하하는 뉘앙스가 자주 등장했어요. 과거 판정 논란이 있었던 경기 장면들을 반복해서 보도하며 마치 한국 선수들의 반칙이 습관적인 것처럼 묘사하는 것을 숙소 TV에서 보게 되었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막식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이번 동계 아시아 게임에서 뭔가 사단이 나긴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경기 운영에도 분명 영향이 올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난 대회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중국이 동계 스포츠에서 두각을 보이면서 기존 세계 최강국이었던 한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도 했으니까요. 특히나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판정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이는 양국 간의 스포츠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되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대회 현장을 취재하면서 느낀 건 이런 갈등이 선수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보였습니다. 순수하게 기량을 겨루어야 할 무대가 마치 정치적인 대결의 장이 되어버린 듯한 분위기가 안타까웠죠. 일부 선수들은 경기 준비에 집중하기보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 중 한 명이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큰 이슈라고 하더군요. 바로 전 한국 국가대표였던 임효준, 중국 이름으로는 린샤오준이었어요. 그의 등장은 이미 대회 전부터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었죠. 어쩌면 그의 경기에서 이런 한중 갈등이 극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며 한국 쇼트트랙의 간판으로 떠올랐던 선수가 이제는 중국 유니폼을 입고 나타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국제적으로도 임효준의 중국 귀환은 여러모로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후 그는 갑자기 중국행을 선택했죠. 중국 입장에서는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를 영입하는 대성공이었지만 한국에서는 배신자라는 비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동계올림픽 대회 첫 경기였던 남자 1500m에서 그런 린샤오쥐는 은메달을 획득했어요. 한국의 박지원 선수에게 밀린 경기였죠. 그러나 500m 결승에서는 린샤오쥔이 중국 선수로서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경기에서 터졌어요. 결승전 도중 같은 중국 선수인 순룽이 린샤오쥔의 엉덩이를 미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된 겁니다. 국제빙상경기연맹 규정상 명백히 금지된 고의적인 팀플레이였죠. 현장의 모든 카메라가 그 순간을 포착했고 순식간에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그 중국의 텃세와 불공정의 시작을 알리는 건가 생각했죠. 실제로 더 황당했던 건 심판진은 이 장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고의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죠.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죠. 린샤오쥐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단순히 경기에 집중했을 뿐이라고 짧게 말했지만 린샤오쥔의 표정은 무거워 보였어요. 어쩌면 그도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자신의 조국이었던 한국을 상대로 중국의 부정행위에 함께 했던 것이고 그렇게 거머쥔 금메달이 달갑진 않았겠죠. 이런 환경이 좀 솔직히 우려스럽더군요. 아직 남은 경기들이 많았고 이렇게 중국에서 알게 모르게 벌어지는 행위들이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스포츠 정신을 망가뜨릴까 봐 걱정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감은 한치도 벗어나지 않더군요. 곧 현실이 되었죠. 여자 3000m 계주와 남자 5000m 계주에서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 3000m 계주 결승전에서 한국 여자 대표팀이 중국 선수와의 몸싸움 끝에 넘어져 4위로 밀려난 거예요. 최민정, 김길리, 김건희, 이소연으로 구성된 한국팀은 정말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조합이잖아요.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을 포함해서도 가장 위협적인 선수들로 불리는 선수들이었는데 말이죠. 경기에서는 마지막 주자 김길리가 중국 선수와 접촉하며 넘어졌지만 어떤 페널티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지켜보던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분명 중국 선수의 손이 김길리 선수의 몸에 닿는 장면이 보였는데 비디오 판독 결과는 노콜이었죠. 한국 대표팀 코치진이 강하게 항의했지만 이미 내려진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충격은 남자 5000m 계주에서 왔어요. 마지막 주자 박지원 선수가 중국의 린샤오쥔과 엉키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둘 다 손을 썼음에도 한국 선수에게만 페널티가 주어진 겁니다. 결국 금메달은 카자흐스탄이 차지했고 중국은 3위로 시상대에 올랐지만 한국은 실격 처리되어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죠. 취재를 위해 만난 국제빙상경기연맹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쇼트트랙은 태생적으로 판정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종목이에요. 순간의 접촉을 판단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번 판정은 단순한 오심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두 경기 모두에서 중국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졌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어요. 여자 계주에서는 중국 선수의 명백한 접촉을 무시했고 남자 계주에서는 같은 상황에서 한국 선수에게만 페널티를 준 것이죠. 이는 앞서 있었던 문화 왜곡 논란과 맞물려 이번 대회 전반에 걸친 중국의 태도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대회 조직위는 모든 판정은 국제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은 떨어져 보였어요. 실제로 경기 영상을 슬로우 모션으로 확인해보면 판정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장면들이 여러 차례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표팀의 항의가 계속되자 국제빙상경기연맹은 재심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상식이 끝난 상황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죠. 결국 이번 판정 논란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회자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경기장을 빠져나오며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스포츠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감동을 주는 것인데 이렇게 불공정 시비가 일어나면 그 진정성마저 의심받게 되니까요. 더구나 이런 판정들이 반복되면서 쇼트트랙이라는 종목 자체의 신뢰도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각국 언론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대부분의 매체들이 이번 판정에 의문을 제기했고 특히 유럽의 스포츠 전문지들은 쇼트트랙의 판정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죠. 일부에서는 비디오 판독 시스템의 확대나 인공지능 도입 등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하얼빈의 쌀쌀한 저녁, 스포츠에서 판정 시비는 늘 있어 왔지만 이렇게 한 대회에서 연이어 논란이 불거진 것은 분명 특별한 경우였죠. 이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와, 오늘 정말 힘들었다.
하루 종일 이어진 개주 경기의 충격적인 판정들을 취재하고 나니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러 간 현지 식당에서 동료 이탈리아 기자와 맥주나 한잔하며 여독을 풀려고 했어요. 루카, 잠깐만. 여기서 맥주는 마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나는 지금 시원한 맥주가 필요해. 근데 맥주를 마시지 말자니 무슨 소리야? 마르코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준 뉴스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얼빈 시에서 생산된 저가형 맥주 마이다오 제품에서 곰팡이 독소가 검출되었다고 홍콩 소비자위원회가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게다가 예전에는 칭따오 맥주 공장에서 직원이 메가의 소변을 본 사건으로도 난리였는데 중국 맥주의 위생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뉴스를 보다 보니 중국의 대응은 더욱 황당했어요. 중국 맥주업체 측은 문제의 제품이 중국 내에서만 판매되는 내수용이며 수출용과는 다른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진다고 해명했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해명인가 싶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시려던 맥주가 바로 그 내수용 아닌가요? 중국 직원들이 메가의 소변을 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해외 언론들의 반응도 싸늘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아무리 수출용은 깨끗하다고 강조해도 찝찝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심지어 일부 국가들은 중국 맥주 수입 자체를 거부하기도 했다고 해요. 하루 종일 이어졌던 취재로 쌓인 피로를 동료들과 맥주 한잔하며 풀어보려 했는데 이런 기사를 보고 나니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간단한 식사만 하고 일어설 수밖에 없었어요. 식당을 나서는데 우연히 한국 취재진들과 마주쳤습니다. 며칠 동안 여러 경기장에서 마주치며 인사를 나눴던 사이라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제가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랑 같이 가실래요? 좋은 곳을 알고 있는데 그들을 따라 도착한 곳은 하얼빈 시내의 한 한식당이었어요. 멀리서부터 긴 줄이 보였는데 가까이 가보니 대회 관계자들과 각국 취재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의 음식과 맥주를 즐기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었죠. 여기가 요즘 대회 관계자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장소예요. 중국 음식이나 맥주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났거든요. 실제로 식당 안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각국의 언어가 뒤섞여 들리는 가운데 매콤한 김치찌개 냄새와 구수한 된장찌개 향이 식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테이블마다 한국 맥주가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연신 시원하다, 깔끔하다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우리도 자리에 앉아 김치찌개와 삼겹살, 그리고 시원한 한국 맥주를 주문했어요. 처음 맛보는 한국 음식이었지만 신기하게도 마치 오랫동안 알고 있던 맛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매콤하고 깊은 맛의 김치찌개, 부드러운 삼겹살, 그리고 깔끔한 맥주가 어우러지니 하루 종일 쌓였던 피로가 씻겨 나가는 것 같았어요. 하얼빈에서 이런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을 줄은 몰랐네요.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도 자주 오세요. 여기 음식은 믿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맥주 한 잔 못 마시게 된 것이 서운했는데 오히려 덕분에 더 좋은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하긴 생각해보면 한국은 지난 평창올림픽 때도 전 세계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었죠. 한국의 온돌 시스템, 음식 문화, 응원 문화, 사람들의 시민의식 모든 게 완벽했다는 올림픽으로 해외 매체에서 인정한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었으니까요. 뿐만인가요? 파리올림픽 때는 그야말로 한국의 장이었죠. 파리 곳곳이 한국의 음악들로 넘쳐났고 한국의 음식들을 먹기 위해 긴 줄을 섰던 해외 각국의 사람들까지 진짜 어마어마했으니까요. 지금 하얼빈 현지는 중국의 텃세라고 불러야 할까요? 하여튼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계올림픽의 핵심이었던 쇼트트랙 종목은 사실상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금메달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죠. 그런데 중국이 자국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온갖 방법을 동원해 한국을 견제하는 게 제3자인 제가 느끼기에도 보이니 말입니다. 남자 1000m 중결승에서 중국은 애매한 판정을 주면서 한국을 실격 처리해버렸고 혼성 2000m 계주 경기에서는 중국 선수들 간의 터치가 있었는데도 페널티가 주어지지 않았죠. 또한 대회를 앞두고 실시한 공식 훈련도 한국은 모두 오후에 배정되었는데 중국은 모두 오전에 배정되었어요. 아무래도 빙질의 문제 때문에라도 오전에 배정받는 것이 유리한데 어떻게 된 게 오전은 모두 중국 차지였고 한국은 중국 다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한국 선수들은 중국의 텃세가 분명 확실했음에도 그런 것들 일일이 신경 쓰고 싶지 않다며 오전이든 오후든 실력으로 보여주겠다며 자신감을 보여줬어요. 그걸 그리고 대회에서 증명해 보였죠. 고작 5천만의 적은 인구를 가진 한국이 무려 12억이라는 20배도 넘은 인구를 가지고서도 한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으니까요. 3일차에 한국은 종합 2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물론 중국이 1위이긴 하죠. 그런데 인구 숫자를 보세요. 20배 차이예요. 20배. 한국은 금메달만 11개, 은메달 9개, 동메달 7개죠. 만약 문제가 되었던 판정 시비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아마 메달 수는 달랐을 거예요. 아마 저는 이번 주 금요일 폐회까지 더 있어야 할 테지만 거의 이번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은 한국 대 중국이라는 두 개 국가의 싸움으로 보일 정도로 엄청 치열합니다. 내년에 저희 이탈리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올림픽 개최가 열리기에 사전에 하얼빈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더 나은 대회를 만들어내도록 하고자 취재를 온 건데 두 나라의 흥미진진한 모습 때문에 제대로 취재나 하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번 동계 아시아 올림픽을 취재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국민성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인구 14억의 거대 국가와 이렇게 당당히 겨룰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죠. 중국의 노골적인 견제와 불공정한 판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선수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실력으로 보여주겠다는 그들의 말은 허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역경을 마주할 때마다 더욱 단단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특히 쇼트트랙 혼성 계주에서 중국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따냈을 때는 경기장이 한국 응원단의 함성으로 가득 찼던 게 생생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위생 논란이 일었던 현지 음식점 대신 한국 식당을 찾았던 그날 밤이에요. 각국 취재진과 대회 관계자들이 한국 음식점에 몰려든 걸 보며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실감할 수 있었죠. 깔끔한 한국 맥주와 정갈한 한식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더군요. 내년 밀라노 동계 올림픽 때는 제가 한국 취재진을 맞이하는 입장이 되겠네요. 벌써부터 설렙니다. 한국 선수들의 기량은 물론이고 한국 특유의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투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테니까요. 특히 쇼트트랙에서는 더욱 짜릿한 경기가 펼쳐질 것 같아요. 그간 취재를 거치면서 저는 한국 취재진들과 자연스레 가까워졌습니다. 저녁 함께 모여 그날의 경기를 이야기하고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도움을 받는 관계였지만 이제는 진정한 동료가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한국 취재진들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감탄하게 되었어요. 중국의 불공정한 판정이나 문화 왜곡 시도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결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정확한 자료와 함께 보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루카, 우리는 이런 일에 이제 익숙해요. 화내는 대신 더 철저하게 취재하고 더 정확하게 보도하는 게 우리의 방식이죠. 그들의 이런 태도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에 비해 한참 작은 국가였지만 그들의 전문성과 책임감은 결코 작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나라가 보여주지 못하는 품격을 보여주고 있었죠. 앞으로도 대회는 계속됩니다. 아직 많은 경기가 남아있고 아마도 더 많은 논란과 갈등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든든한 한국 동료들이 있으니까요. 그들과 함께라면 남은 취재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내일은 또 다른 중요한 경기들이 예정되어 있어요. 아침 일찍 한국 취재진들과 만나 오늘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고 내일의 계획도 함께 세워보려 합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기사를 쓰느라 바쁜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네요.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이 최고라며 우쭐대던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불공정한 방법을 써야만 한국을 이길 수 있으니 말이죠. 정정당당하게 해서는 도저히 한국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중국 스스로가 인정해버리는 꼴이 아닐까 싶네요. 아무튼 저희 이탈리아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는 아니었지만 괜히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게 되는 묘한 매력에 빠져버렸네요. 한국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눈이 펑펑 내리고 있던 한국의 도시, 그곳에 런던에서 왔던 두 여성이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자신의 옛 스승님을 만나러 한국에 왔던 이 여성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인 여러분. 처음 인사드려요. 제 이름은 엘레나 스타네스크입니다. 저는 올해로 28이 되었고 지금은 영국 런던에서 작은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가 태어난 곳은 루마니아 북서부의 깊은 산골 마을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루마니아를 떠올리면 부쿠레슈티의 활기찬 도시나 트란실바니아의 성과 같은 화려한 풍경을 생각하겠지만 제가 자란 곳은 그런 곳과는 거리가 멀답니다. 우리 마을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마을 전체를 돌아보는데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을 만큼 작았죠. 그 중에서도 저희 집은 작고 낡은 농가였어요. 지붕은 몇 번이고 수리했지만 비가 오면 여전히 물이 새곤 했죠. 마을에는 길이 하나뿐이라 사람들이 매일 마주쳤고 그 좁은 길 한쪽에 자리 잡은 초등학교는 우리 마을에서 유일한 교육기관이었어요.
하지만 그 학교마저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12살이었을 때였지요. 폐교 소식이 전해진 날. 그날도 저는 학교에서 낡고 빛바랜 교과서를 펴고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교실에는 10명 남짓한 학생들밖에 없었고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칠판만 바라보고 계셨죠. 뭔가 걱정이 있으신가 싶었지만 전 어렸기에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윽고 수업이 끝난 후 교실을 빠져나가려던 순간이었어요. 선생님과 마을 어른들이 작은 회의실에 모여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학생 수도 줄고 지원도 끊겼어. 내년부터는 학교를 운영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럼 아이들은 어디로 가요? 도시까지 어떻게 보냅니까? 돈도 없는데. 우리 마을은 결국 이렇게 사라지는 건가요? 어른들의 목소리는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우리 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저는 학교를 좋아했어요. 학교는 단순히 공부를 배우는 곳이 아니라 제가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창구였거든요. 도서관에 놓인 몇 안 되는 낡은 책들은 마을 밖 세상을 상상하게 해주는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하지만 그 도서관의 책들도 너무 오래되어 페이지가 바스락거리고 몇몇은 중간 부분이 찢겨 나가 있었죠. 그래도 저는 그 책들이 소중했어요. 제일 친한 친구와도 같았죠. 저는 작은 책상 위에 펼쳐진 세계 지도를 보며 항상 마음속으로 다짐하곤 했어요. 언젠가 나는 이 마을을 떠나 더 넓은 세상을 볼 거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은 자주 바뀌었고 배움의 기회는 부족했죠. 꿈을 꾸는 것도 사치라는 말이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였으니까요. 이윽고 시간이 흘러 결국 학교의 운명을 결정짓는 주민회의가 열렸습니다. 교실 한가운데 놓인 낡은 나무 책상에 어른들이 모여 앉아 말없이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두가 그 말만은 꺼내고 싶지 않은 눈치였죠. 그러던 중 한 어르신이 입을 열었죠. 이제 아이들을 도시 학교로 보내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러자 어른들은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그런 여유가 어디 있냐고. 이 작은 학교라도 없으면 우리 마을은 끝이라고. 지금 있는 그나마 젊은 사람들도 다 나가게 될 거고, 그럼 정말 마을은 마치 죽기만을 기다리는 늙은 늑대처럼 시들어버릴 거라는 말로 방안이 웅성대기 시작했죠. 회의가 길어질수록 어른들의 한숨은 깊어졌고 아이들은 구석에서 몰래 울음을 삼키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이렇게 끝날 리가 없다고 말이에요. 왠지는 모르지만 뭔가 달라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한 믿음일지라도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몇 주 뒤 우리 마을에 놀라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거라는 것을요. 그렇게 제가 다니던 학교가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마을 전체를 뒤덮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마을이 요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른들은 뭔가를 준비하는 듯 잔뜩 들뜬 채로 연신 바쁜 모양새였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던 저와 친구들은 혹시 파티라도 하는 건가? 그냥 신이 날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마을 어귀에 낡은 버스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마을에 웬 버스지? 친구들과 제가 두리번거리고 있던 그때 버스에서 밝은 미소를 띤 젊은 사람들이 천천히 내리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다정한 웃음을 하고서 저희를 보고 있었죠. 처음 보는 아시아인들이었기에 그 모습은 비록 낯설었지만 그분들이 가지신 미소와 눈빛이 너무 따스해서 저는 혹시 이 사람들이 천사인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천사가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바로 우리 마을에 봉사활동을 오게 된 교사들이었습니다. 늘 보던 사람들만 보던 작은 마을이었기에 신기하고 반갑고 들뜨기는 했지만 사실 그때 어른들은 저희를 보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작은 마을에 와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큰 기대는 없으셨던 거죠. 약간의 수명 연장 정도나 하면 다행이다 싶으셨던 것 같아요. 어른이 된 지금은 저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론 그 정도의 방문을 가지고 변화가 일어나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분들 중 유난히 제 눈에 띄시던 한 분이 계셨어요. 단발 머리를 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가지신 민선 선생님이었죠. 그분은 특히 목소리가 좋은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더 기억에 남았죠. 선생님들은 처음 오신 날에는 그저 짐을 풀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인사를 하거나 자신들의 위치를 어떻게 잡을지를 논의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모두 마치 새로운 전학생이라도 온 듯 선생님들을 힐끔힐끔 보기만 할 뿐이었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어요. 이윽고 한 차례 소란이 지나가고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도서관 한쪽 구석에서 낡고 헤어진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 책은 반 이상이 찢겨져 있었지만 남은 페이지를 붙들고 세계 지도에 나오는 도시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이 제 유일한 취미였죠. 그런데 그때 한 선생님이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넌 어떤 책을 좋아하니?
그 목소리다. 저는 바로 고개를 들었죠. 역시 민선 선생님이었어요. 처음엔 조금 놀랐습니다. 낯선 사람이 제가 책을 읽는 모습을 이렇게 눈여겨 보아주신 적이 없었거든요. 선생님의 다정한 미소에 저는 어색하게 책을 보여주며 세계 지도요. 저는 여기 있는 도시들을 언젠가 꼭 가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민선 선생님은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엘레나, 넌 분명히 이 마을을 떠나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을 거야. 그 꿈 절대 놓지 마. 그 말을 들은 저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른들 중 누구도 제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았어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말이죠. 제가 그런 말을 하면 마치 마법을 부리겠다고 한 것 마냥 껄껄 웃으시면서 그래, 마음대로 하거라 라고만 하실 따름이었는데 말이죠. 뭔가 선생님의 말씀으로부터 처음으로 희망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안에 새로운 싹이 움트는 것처럼 느껴졌죠. 꿈이라는 이름의 싹 말이에요. 한국인 선생님들은 그 후로 우리 마을에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부터 하나씩 변화되기 시작했죠. 한국인 선생님들은 학교를 이리저리 둘러보시고는 마을에 계신 어른들을 모두 모아 학교가 폐교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힘을 모아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돈도 없고 학생들 숫자도 매우 적어요. 과연 학교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학교의 폐교에 사실 회의적인 어른들이 더 많았지만 한국인 선생님들은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어른들을 설득했고 이후부터 뭔가 학교가 분주하게 돌아가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먼저 민선 선생님은 매일 새로운 수업을 열며 우리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알려주셨죠. 힘이 없던 다른 선생님들처럼 단순히 교과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룹 활동과 창의적인 과제를 통해 수업이 재미있게 느껴지도록 만드셨어요. 주에 하루는 한국의 음식들을 만들어 보는 시간도 가졌고 한국 선생님들이 어릴 적에 많이 했다는 망까기, 딱지치기, 제기차기, 팽이싸움, 오징어 달구지, 다망구, 비석치기 등 운동장에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모여 태어나 처음 들어봤던 여러 가지 게임들을 하면서 학교에 오는 것이 즐겁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인 선생님들은 이렇게 그룹 활동과 창의적인 과제를 통해 수업이 재미있게 느껴지도록 만드셨어요. 특히 미술 시간에는 우리가 마을 풍경을 그리거나 서로의 꿈을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지도하셨죠. 저는 그 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을 잊고 몰두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은 마을의 어른들과 함께 학교의 낡은 교실을 직접 페인트 칠하고 보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벽에는 벽화라는 그림을 그려넣기도 하셨죠. 낡은 책상과 의자들, 교실은 선생님들의 지혜와 아이디어로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했고 아침 학교 등굣길이면 항상 교문 앞에 나와 저희들을 선생님들은 마주하며 인사해 주셨습니다. 학교에는 한국에서 끊임없이 지원 물품들이 도착했고 도서관에 있던 낡은 책들은 한국과 현지에서 기증받은 책들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죠. 이런 소식은 우리 마을을 건너 많은 곳으로 퍼져나갔고 놀랍게도 저희 학교에는 아이들을 입학시키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우리 마을로 이주 오는 루마니아 학부모들까지 생겼습니다. 우리 학교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책을 보며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되었어요. 한국에서 왔던 선생님들이 저희 학교에 아주 딱 맞는 한국식 교육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폐교 위기에 있던 저희 학교는 마치 맑은 숨을 불어넣은 듯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기쁨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저는 마치 꿈이 손에 닿을 것만 같은 기분에 붕 떠버리고 말았었죠. 제가 제일 좋아했던 선생님이셔서 그랬을까요? 민선 선생님은 특히 저를 많이 격려해 주셨던 것 같아요. 하루는 제게 너는 글을 참 잘 쓴다며 네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들도 분명 감동받을 거라는 말을 해주셨죠.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저는 학교에서 열린 작은 발표회에서 제 이야기를 처음으로 친구들과 선생님들 앞에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모두가 간단하게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피아노를 쳤는데 저만 혼자 제 창작글을 선보인 거죠. 모두가 보고 있는 앞에서요. 손이 떨리고 목소리도 자꾸 흔들렸지만 발표를 마친 뒤 모두가 박수를 보내주었을 때 저는 난생 처음 솟아가는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발표가 끝난 뒤 민선 선생님은 저를 꼭 안아주며 말씀하셨죠.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언젠가는 너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이에요. 네, 그 말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했답니다. 그리고 이윽고 약속된 시간이 모두 흘러가 버렸어요. 선생님들의 봉사기간은 너무도 짧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인 선생님들이 마을을 떠나는 날 학교 운동장에는 주민들과 학생들이 모두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감사를 전했고 일부는 눈물을 흘렸죠.
그 중에서 제일 크게 운 사람은? 네, 바로 저였어요. 민선 선생님은 떠나기 전 우는 저의 손을 꼭 잡아주시더니 제게 작은 종이 한 장을 건네주셨습니다. 그 종이에 적힌 것은 바로 민선 선생님의 이메일 주소였어요. 선생님은 제게 네가 세상에 나가서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꼭 소식을 전해달라고 다정하게 말씀하셨죠. 그 말을 들으니 저는 제가 반드시 세상에 나가 뭔가를 이루게 될 거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어요. 꼭 꿈을 이루어서 선생님께 연락을 드려야겠다 하고 목표가 생긴 거죠. 저 엘레나의 작은 마음속에 말이에요. 저는 눈물을 꾹 참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꼭 잘 돼서 찾아갈게요. 그 후로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민선 선생님이 남기신 말과 그 따뜻한 미소는 제 마음속에 남아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답니다. 저는 때로는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힘이 되어준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누군가 하나의 세상이라도 말이죠. 그 세상은 바로 제 세상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제가 꿈에 그리던 고향 마을 밖 세상에 도달한 거예요. 대학 졸업 후 저는 루마니아를 떠나 영국 런던의 한 출판사에 취직을 성공했어요. 바쁜 도심 속에서 매일 많은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배우며 살아가고 있죠. 학교조차 없어질 뻔했던 작은 마을의 출신의 제가 말이에요. 비록 간신히 폐교만 피해 학교를 졸업했을 정도로 여전히 마을은 작지만 가끔씩 힘들 때마다 전 고향에서의 기억을 떠올리곤 해요. 민선 선생님이 제게 해주셨던 그 말, 너는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들었던 그 순간은 말이죠. 그 말은 제게 있어 삶의 이정표와도 같아요.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민선 선생님과 그때의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여전히 좁은 세상 안에 갇혀 있었을 테니까요. 물론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았어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저는 도시로 나와 혼자 자취하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낮에는 강의를 듣고 밤에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하루를 보냈죠. 늘 시간에 쫓기고 아르바이트를 끝낸 뒤 집에 돌아오면 이미 한밤중이라 공부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선생님이 제게 해주셨던 말들이 힘들 때마다 저를 붙잡아 주었으니까요.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어요. 졸업 후 몇 달 동안 취업 준비를 하며 수많은 회사에 지원서를 보냈지만 인터뷰 기회조차 얻지 못할 때가 많았거든요. 시골 출신에 외국어 능력도 부족한 내가 정말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제 자신을 의심하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어릴 적 저에게 꿈을 갖게 해준 한국인 민선 선생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던 끝에 저는 지금의 이 작은 출판사에서 면접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였어요. 면접 준비를 위해 며칠 동안 밤을 새워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모아 비행기를 타고 런던으로 갔죠. 결과적으로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기뻤답니다. 그 순간 곧바로 저는 고향에서 도서관 구석에 앉아 낡은 세계지도 책을 펼쳐보던 어렸던 저를 떠올렸어요. 민선 선생님이 제게 꿈을 꾸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 면접 자리에도 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바쁘고 정신없는 런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출판사는 작은 규모였지만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았어요. 원고를 검토하고 작가와 협의하며 시장 분석까지 해야 했죠. 선생님은 여전히 제게 특별한 존재였지만 매일 퇴근하면 녹초가 되었기 때문에 고향과 민선 선생님을 떠올릴 시간조차 없었어요. 가끔씩 선생님께 이메일이라도 한번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늘 바쁜 일상에 쫓기며 타이밍을 놓치기 일쑤였죠. 지금은 너무 늦은 시간이니까 내일 보내야지 하고 미루다 보니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세상으로 나와 바쁘게 출판사에서 일하며 저는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동료들을 만나기도 했어요. 그중 한 사람, 사라라는 이름의 친구와 특히 가까워졌죠. 그녀는 슬로바키아 출신으로 런던으로 이주해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이었어요. 저처럼 이방인이죠. 사라와 저는 종종 점심시간에 서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저는 루마니아 시골 마을의 낡은 학교와 거기서 만난 특별한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해주길 좋아했고 사라도 자신의 고향과 어려웠던 시절에 대해 얘기해주길 좋아했죠. 런던처럼 바쁜 도시보다도 더 아름다운 시절의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사라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자기도 사실 어릴 때 한국인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요. 저는 깜짝 놀라 무슨 일이었냐고 물었죠. 사라는 고향 슬로바키아의 작은 마을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사라가 어렸던 시절 부모님과 함께 겨울 산길을 여행하던 중 길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눈보라는 점점 심해졌고 부모님은 가까운 마을을 찾아보려 했지만 앞이 보이지 않았죠. 이윽고는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또 여기가 왔던 길인지 아닌지조차 분간이 안 가는 데다가 걸음을 옮기기조차 힘든 지경이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될지 모르고 마지막으로 들렀던 산속의 작은 캐빈에 하필 또 텀블러를 두고 오는 바람에 물조차도 마실 수 없었죠. 결국 부모님은 구조를 포기하려는 생각까지 하셨대요. 사라는 부모님의 품에 안겨 이대로 얼어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죠. 정말 그 정도로 절망적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멀리서 한 사람이 눈속을 헤치며 다가왔대요. 그 사람은 눈보라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사라의 가족을 찾아왔고 사란의 부모님이 두고 오신 바로 그 텀블러를 건네며 자기를 따라 발을 옮겨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캐빈이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았고 사란의 가족은 방향 감각을 잃어 그 주변을 빙빙 돌고 있었던 거였어요. 캐빈 안에 두고 온 텀블러 물이 아직 따뜻한 것을 보고 그 한국인 분은 누군가 이 근처에서 길을 잃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나와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아마 거기서 끝났을 거야. 사라는 당시 그녀를 구해준 한국인의 따뜻함과 침착함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말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만도 했죠. 어떻게 그렇게 극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지. 사실 그 한국인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망정이었던 거지.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갑자기 심해진 눈볼에 굳이 낯선 사람을 구하겠다고 나가지는 않았을 거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그 한국인에 대해 뭔가 더 기억나는 게 있냐고 물었죠.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사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그때 그분과 함께 무사히 산을 내려오고 그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 있다고요. 사진 속에는 눈 덮인 슬로바키아의 산길,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성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사진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 입을 틀어막았어요. 사진 속의 여성은 바로 민선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제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말았어요. 저는 감격하며 사라에게 이 사람이 내가 말한 민선 선생님이라고 말했어요. 사라 역시 화들짝 놀라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되물었죠. 사라에게 들어 알고 보니 민선 선생님은 원래 여러 나라를 돌며 구호 활동을 벌이는 NGO 일원이셨다고 해요. 그 전에 너무 어렸던 저는 그런 것까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슬로바키아까지도 가셨던 거고 우연한 기회로 사라까지 구한 거고요. 저와 사라는 한참을 민선 선생님에 대해 얘기하다가 갑자기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바로 민선 선생님을 만나러 가자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나자 제 마음속은 민선 선생님에 대한 벅차는 그리움과 애정으로 울렁이기 시작했어요. 잃어버린 제 2의 엄마처럼 너무나 그리운 마음이었죠. 아, 왜 나는 진작 선생님을 찾아갈 생각을 못했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윽고 저와 사라는 휴가 계획을 세워 회사에 통보한 뒤 한국으로의 여정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항공권을 예매하고 민선 선생님이 주신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보냈습니다. 선생님, 저를 기억하시나요? 루마니아의 엘레나입니다. 제가 친구와 함께 한국에 가려고 해요. 선생님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떨리는 메일이었죠.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민선 선생님에게 답장이 왔어요. 선생님은 저를 잊을 리가 없다며 저와 제 친구를 만날 수 있다니 정말 기쁘다고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저와 엘레나는 환호하며 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윽고 한국에 도착한 그날, 정말 태어나 난생 처음 보는 첨단화된 도시의 모습에 깜짝 놀랐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민선 선생님이 태어난 한국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라는 생각했어요. 한국의 모든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선생님과 약속한 장소를 가는 데에도 안내판이나 인터넷이 워낙에 잘 되어 있어 어렵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민선 선생님은 약속 장소였던 서울의 한 작은 도서관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겨울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함이 느껴지는 날이었죠. 오랜만에 본 선생님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이었지만 따뜻한 미소는 전혀 변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엘레나, 선생님, 저는 참으려 했던 눈물을 그 자리에서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모든 기억이 선생님 앞에서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민선 선생님은 저를 꼭 안아주시며 정말 잘 자라줬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도 선생님을 보자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라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거라며 가족 모두 선생님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정말 감사하다고도 말이에요. 민선 선생님은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셨지만 이내 밝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었던 가족이 너희였냐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정말 반갑다고 해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도서관에 들어가 도서관 내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며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은 여전히 봉사활동을 하고 계셨고 아이들에게 책과 꿈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감동스러운 일이었죠. 저는 선생님께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계속 사람들을 도우실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왜 민선 선생님이 이런 고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한국의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단 하루 사이 한국의 도시는 새하얀 눈으로 덮이고 말았죠. 뉴스에서는 117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라고 보도되고 있었죠. 눈은 무릎이 넘도록 쌓였고 도시의 차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타국이었다면 난리가 났을 상황이었죠. 그런데 정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모습들을 저와 사라는 봤습니다. 숙소에서 나왔는데 한국인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눈들을 치우고 있던 거였죠. 자신의 매장 앞이 아닌데도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길들부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앞도 한국의 어른들은 모두가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서로 눈을 치우며 한국의 도시를 정비해 나가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길 곳곳에는 노란색의 제설함들이 있었고 그곳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염화 칼슘과 청소 도구들이 비치되어 있었고 한국의 제설 차량은 도로를 누비며 새하얗게 쌓였던 눈을 치우고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117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어요. 단 하루 이틀 사이에 그렇게 많이 쌓였던 눈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지고 있었고 한국인들의 서로를 배려하고 도우려 하는 마음이 멈출 줄만 알았던 한국의 도심을 다시 활발하게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과연 어느 국가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세계 그 어느 국가도 이렇게 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민선 선생님이 세계 각지를 돌며 봉사활동을 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 이유를 저와 사라는 한국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느꼈던 것이죠. 작은 친절이 어떻게 사람을 바꾸고 그 변화가 다시 누군가에게 전달되는지를 알게 된다던 민선 선생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고 놀라운 한국의 시스템들과 그에 응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이후 한국에서의 며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민선 선생님과 함께 지내며 저는 선생님뿐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곳인지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누군가를 돕는 일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길을 묻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는 작은 행동부터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나누어 타인을 돕는 모습까지. 이런 태도는 누구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예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린 문화처럼 느껴지더군요. 민선 선생님이 저와 사라에게 해주신 말씀도 기억에 남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나 혼자 잘 사는 것보다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들여 누군가를 돕는 걸 자연스럽게 여기는 거란다. 이 말이야말로 민선 선생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태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한국 여정을 마치고 저는 제 고향 루마니아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조용하고 소박했지만 제게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죠. 제가 어릴 적 다녔던 학교는 폐교되어 있었지만 새로운 학교가 자리 잡고 있었고 수많은 아이들이 제가 어릴 때처럼 꿈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죠. 그렇게 옛 기억을 떠올리며 한 도서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 아이가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그 아이를 지켜보았죠. 어린 시절에 제가 저런 모습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아이가 더 이상 책을 읽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길래 그 아이가 봤던 책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책의 후반부부터는 책이 찢어져 더 이상 읽어 내려갈 수가 없었죠. 저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진 못했지만 내 고향 아이들을 위해 책을 기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도서관에 책들을 사서 기증했답니다. 많은 루마니아 아이들이 새로 생긴 책들을 보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뿌듯함이 느껴지면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마음이 들었죠. 저는 다시 이를 위해 런던으로 돌아가야 했기에 공항으로 가려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한 아이가 와서는 제 치마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책을 선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열심히 책 읽어서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라고 말이죠. 순간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왜냐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선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작은 친절은 사라지지 않아.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 저는 가슴 깊이 벅차오르는 감동과 감사를 느끼며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답니다. 한국에서 배운 나눔의 정신과 따뜻함은 제 삶을 바꾸었고 이제는 제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차례가 되었어요. 민선 선생님, 그리고 한국에서 제가 경험한 작은 친절과 배려들은 단순히 도움을 받았던 기억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은 국경을 넘어 제 고향의 아이들에게도 새로운 꿈을 심어주고 또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세상에 그 따뜻함을 전하게 만들 작은 친절이 되었죠.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도움은 다시 돌아온다고. 그리고 그 도움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든다고요. 그리고 이건 한국에서 온 따뜻한 마음이라고요. 한국인들이 보여준 그 값진 나눔의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삶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신 사랑하는 우리 민선 선생님과 한국의 폭설에서 볼 수 있었던 한국인들의 그 정신을 가슴에 담아 살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인분들. 네, 이렇게 오늘 사연이 끝났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한국 교사들의 따뜻한 마음이 엘레나와 사라의 삶을 바꾸고 이제는 다시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특히 한국에서 기록적인 폭설과 마주했던 한국인의 서로를 돕는 마음과 배려의 정신이 국경을 넘어 전해지고 그것이 또 다른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한국인으로서 깊은 공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따뜻한 배려와 나눔의 문화가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오늘의 사연처럼 우리 모두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더 나아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추운 겨울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응원해봅니다. 자, 그럼 사연을 전해드린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언제나 그랬듯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여우